안녕하십니까. 상표법 2차 강의를 맡은 임세준 변리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게 될 텐데요. 상표법 2차 강의를 처음으로 시작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저희가 2차 시험을 어떠한 관점에서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떠한 주제들을 공부를 해야 될 것이며, 그리고 교재를 어떤 방법으로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시간은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 교재를 보시면은요, 교재에서 첫 페이지는 제 간단한 양력이 적혀 있고, 저는 특허 사무소에서 특허 출원이나 OA 대응 업무를 하다가 지금은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라는 회사에서 소속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양력이 적혀 있고, 뒤로 넘어가시면 교재에 머리글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함께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2차 시험에 본격적으로 2차 시험 대비에 들어가기 앞서서 저희 시험의 상표법, 특히 2차 시험에서 상표법이라는 과목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상표법이 통계적으로 어떻게 대비해야 상표법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시험 대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머리글 부분을 함께 읽어보면은 첫 번째 단락에 변리사 2차 시험 필수 과목 중 상표법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분들의 합격을 돕기 위하여 본서를 출간을 했다는 내용이고요. 그 뒤에 변리사 2차 시험은 이 부분이 중요할 겁니다. 1차 시험과 달리 논술형 문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대평가가 적용되기 때문에 다른 수험생들과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이 됩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1차 시험과 2차 시험에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시면은, 물론 과목도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과목보다는 그 시험의 방식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1차 시험은 객관식이었어요. 하지만 2차 시험은 단순히 주관식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논술형이라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1차와 2차 사이에는 과목의 차이도 있지만, 과목을 넘어서 이 객관식과 논술형 시험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관점으로 접근하냐에 따라서 수험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시험의 방식 부분을 저는 더 강조를 드리는 건데요. 왜냐하면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주제들, 그리고 논점들을 정확하게 알고만 있다면, 그리고 전반적으로 등장하는 그런 논점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면은 5가지의 선택지 중에서 3가지 정도가 확실하고 2가지가 애매하다 라고 하더라도 하나를 고름으로써 정답을 맞출 수 있는 확률을 굉장히 높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문제풀이를 여러 번 반복을 하시고, 그리고 관련된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를 하시는 것만으로도, 즉 책을 반복해서 학습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성적을 내실 수 있었을 거예요. 즉 1차 시험은 어느 정도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다라는 거죠. 2차 시험은 여러분들이 논술형에 대해서 충분한, 논술형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즉 이 내용을 아는 걸 떠나서 답안을 어떻게 작성할 것이냐, 즉 하우에 대한 고민을 수험생활 전반 내내 가지고 가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답안을 어떻게 작성을 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된 틀이 없다면은, 기본적으로 답안 작성하는 프로세스가 충분히 숙지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내용을 안다고 하더라도 이 만약에 알고 있는 내용이 100이라고 한다면 이를 적어도 80% 이상은 현출을 해내셔야 되는데, 즉 여러분들의 생각을 답안에 적어내셔야 하는데, 이 과정이 충분히 연습이 되어 있지 않고 고민되어 있지 않는다면 100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20에서 50까지밖에 보여줄 수 없다라는 거죠.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오지선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테스트하기 위한 충분한 자료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은 옳다 혹은 틀리다 라고 생각되는 것을 적어도 하나 이상 고르시면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단서를 충분히 주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 여러분들이 공부한 내용들을 직접 답안지에 이끌어내셔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과정은 단순히 책을 공부하는 것만을 떠나서 답안 작성 연습을 충분히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답안 작성 연습을 단순히
책에 있는 내용을 옮겨 적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서, 즉 출제자가 답안을 작성한다라는 것은 즉 답이잖아요. 답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절대 간과하시면 안 돼요. 그럼 이 질문은 누가 하냐? 당연히 출제자가 하겠죠. 그럼 출제자가 문제지를 통해서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답안지를 통해서 답을 해 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간혹 가다가 공부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해서 자신감을 상실하시거나 아니면은 나는 출제자가 뭐라고 하든 간에 내가 아는 내용을 쓸 거야 라는 식으로 잘못해서 포인트를 잡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공부한 교재, 이걸 교재라고 해보죠. 상표법 교재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 답안에 옮겨 적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이거를, 이 답안을 누가 보냐? 채점자가 보겠죠. 이 전반적인 흐름을 보시면은 출제자가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교재 등을 통해서 다양한 교육 도구, 학습 도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상표법을 공부를 하고 그 외에 다른 과목들을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이 공부를 하신 다음에 결국에는 시험장에 들어가셔서 이 답안지를 작성하시게 돼요. 그러면은 이 답안지는 당연히 이 출제, 문제에 대한, 시험 문제에 대한 답안지를 작성을 하시게 될 거고, 시험이 마무리가 된 이후에 출제자가, 채점자가, 이 채점자에는 출제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이 채점자가 적어도 3명 정도로 구성된 이 채점자가 여러분들의 답안을 채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채점자가 이 채점을 하는 데 있어서 채점하는 포인트가 뭘까요? 채점하는 포인트가 어떤 걸지를 생각을 해본다면은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교재에 있는 내용을 옮겨 적었는가 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교재에 어떤 것들을 공부를 했고 어떤 내용들을 알고 있으며 그 내용들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들을 답안지에 충실하게 옮겨 적었는지는 채점자가 관심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채점자가 관심 있는 부분은 출제자가 출제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답을 해주고 있는가? 즉 어떠한 사안이 주어질 텐데, 특히나 상표법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어떠한 논점이 포함된, 어떠한 논점에 사실관계가 포함된 사안을 주어질 텐데 이러한 사실관계들을 혹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쟁점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포착을 해내었나? 즉 쟁점을 파악을 했고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캐치를 해내었는가? 그리고 이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는 상표법의 지식들, 예를 들면 이론적인 내용이 될 수도 있겠고요. 법조문에 기반한 이론적인 내용이 될 수도 있겠고, 이것은 판례가 될 수도 있겠고, 혹은 심사 기준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간혹가다 흔히 있는 케이스는 아니지만 뭐 논문 내용이 일부 논문의 내용을 알고 있는지를 묻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에게 대비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저는 좀 지나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을 모른다고 하셔도 모르는 건 살짝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수험생들이 다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만 모르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른 수험생들이 일반적으로 모르는 논문까지 여러분들이 찾아서 공부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저희 시험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남들이 모르는 거는 제가 몰라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남들이 아는 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아두셔야 하고, 남들이 잘 모르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노력해서, 시간이 남는다면 조금 더 노력해서 공부할 정도의 문제이지, 그것을 남들이 모르는 것을 내가 꼭 알아서 합격할 거야, 이거는 잘못된 접근 방법이고요. 남들이 다 아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잘 답안지에 표현해낼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어쨌든 잠깐 이야기가 샜는데 논문까지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공부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고요. 채점자가 다시 한번 돌아와서 채점자가 관심 있게 보는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공부한 내용을 그대로 적었는가, 이거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뭘 공부했는지도 사실은 채점자가 모를 수가 있어요. 채점자가 관심 있는 부분은 이 문제, 출제자가 출제한 이 문제에 들어가 있는 쟁점들을 올바르게 포착을 해내었는가, 그리고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존에 공부했던 내용들을 적절하게 활용을 했는가, 그리고 이 활용한 내용들을 통해서 결론을 내주었는가
라는 거죠. 즉 쉽게 말씀을 드려서 A와 B의 다툼이 있어요. 그리고 이 다툼에 대한 사실관계가 여러분들이 이미 공부한 판례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A와 B의 다툼을 출제자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물었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단순히 내가 이거 알아, 이 판례 내가 알아, 내가 이 판례 이 책의 어느 파트에서 봤어, 이거를 그대로 적어야지, 이렇게 접근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 판례를 묻고 있는 거구나. 그럼 배점이 얼마지? 그럼 이 배점에 따라서 분량은 어느 정도 가져가야 하는가를 먼저 파악을 하시고요. 그 분량에 맞춰서 이 판례를 끌어오신 다음에 답안을 작성하시면 될 거고, 그리고 꼭 하나 중요한 거, 결국에 A와 B의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출제자가 물었기 때문에 그 해결 방법까지 판례를 적절하게 활용을 하셔서 적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출제자가 묻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즉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는 것이 바로 출제자와의 제가 반복해서 강조드리는 소통이라는 거고요. 이 소통을 통해서, 이 소통이 없다면은 결국에 여러분들은 혼자만의 지식을 답안지에 나열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 출제자와의 소통을 이 시험의 근간, 즉 이 시험에 여러분들의 접근 방법으로 접근 방법의 기저에 이 출제자와의 소통을 깔아두시지 않는다면은 단순히 공부한 내용을 나열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이것을 채점자가 여러분들의 답안지만 들고 보았을 때는 이거 전혀 묻는 말에 대답이 되어 있지 않는데?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채점자가 당연히 자연스럽게 묻는 것에 대답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점수를 줄 수가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5점짜리 문제에 대해서, 이거는 지우도록 하고요. 배점이 한 5점 정도가 주어져 있는데 어떠한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답을 주지 않고 단순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이렇게 나열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채점자가 배점을 부여할 때에 있어서도 당연히 물어본 것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5점을 충분히 줄 수가 있겠습니까? 묻고 있는 것과 관련된 판례는 적었다고 하되,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나 이거 알아 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는다면 당연히 5점 중에서 그래 한 1점에서 2점 정도는 줄 수 있겠다 라고 판단을 해 볼 수는 있겠지만,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건데에 대해서 나 이거 알고 있고 이거는 결국에 이렇게 해결하면 돼, 혹은 이것의 결론은 이거야 라고 충분히 답을 주신다면 적어도 4점에서 5점을 전부 풀로 받는 건 어려울 것 같고요. 3점에서 4점 정도의 충분한 득점은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작은 차이들, 즉 출제자와 충분히 소통이 되었는가와 직결된 이러한 작은 차이들이 쌓여서 결국에는 전체 네 문제를 전부 다 해결했을 때, 혹은 전체 상표법에 대한 채점을 받았을 때 합격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도 이러한 접근 방법을 이용을 해서 마지막 합격한 해에 공부를 했었고요. 그때는 절대적인 공부 시간이 부족했고, 제가 학교를 병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적인 공부 시간이 부족했었고, 그리고 암기와 관련해서는 제가 기존에 했던 내용도 충분히 있었지만, 기득을 준비하면서 암기를 충분히 했던 것이 이어져 온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상표법 같은 경우에는 암기보다는 이렇게, 특히나 상표법, 특허나 민사소송법 같은 경우에는 묻는 내용이나 답하는 내용이나 거기입니다.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리고 응용의 여지도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상표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험 생활에도 겪었던 것이고, 이렇게 강사 생활을 하면서 문제를 직접 출제하면서도 겪었던 내용이긴 한데, 다양한 판례들을 하나의 사실관계에 녹여서 접목시켜서 다양한 판례들이 적용될 수 있는 사실관계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의도적으로 출제자들에게 수험생들에게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험생들이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캐치를 했는가, 내가 의도한 것에 대해서 캐치했는가를 판단의 근거로 해서 점수를 부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상표법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부분을 항상 강조를 드리고 있어요. 소통이 충분히 되지 않는다, 출제자와의 소통이 충분히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점수를, 여기 이 문제
부여된 배점을 충분히 가져가기에 부적격하다. 그렇다는 말은 공부가 더 필요한 것이다 라고 채점자가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부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과정이 충분히 지켜지지 않는다면은 채점자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고 얼마나 공부를 했고 얼마나 상표법의 기본적인 내용들, 상표법 전체를 꿰뚫고 있는지는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답안지만 봤을 때는 묻는 거에 대해서 충분한 답이 되어 있지 않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모르고 있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점수를 줄 수가 있으니까 상표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결국에는 출제자가 묻는 바에 답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결국에 여러분들이 직접 답안지를 작성하시거나 GS 연습 문제들을 풀이를 하시면서 느끼실 거예요. 내가 결국에는 내가 아는 것만 답안지에 적었지 출제자가 묻는 거 그리고 출제자가 문제에서 녹여낸 의도하는 논점들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구나. 내가 너무 성급했구나. 그리고 결국에는 시간에 쫓겨서 내가 너무 급하게 마무리 지었구나. 사안의 해결을 충분히 하지 못했구나 라는 것들을 반복해서 느끼시면서 성장해 나아가실 겁니다. 이왕 이야기가 나온 김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물론 이거는 저한테 한정된 내용이기도 하겠지만 다양한 수험생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리고 제 친구들의 합격하는 과정들을 본 결과 제가 내린 결론은 결국에는 이 시험은 상표법 2차 시험뿐만 아니라 이 전반적인 변리사 2차 시험은 공부를 충분히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2차 시험, 이 자격증을 합격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1차 시험을 통과를 하셨고 2차 시험까지 왔어요. 물론 2차 시험에서도 중간에 포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개인의 사정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포기를 하실 수도 있겠고 다른 더 좋은 방향으로 본인에게 맞는 방향으로 진로를 선택을 하신 거기 때문에 그러한 포기하는 내용에 대해서 저는 뭐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 실제로 2차 시험을 공부하시고 2차 시험장까지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이 2차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공부는 충분히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부가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합격하는 사람과 합격하지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구분을 하는 것이 어떻게 왜 나눠지는 것이냐 라고 할 때 제가 아까 강조드린 것처럼 답안지를 충실히 작성하지 못하셨다. 즉 공부한 내용을 충분히 답안지를 통해서 표현하지 못했다 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답안지에 공부한 내용을 충분히 표현해내지 못했다라는 게 큰 팩터가 될 수 있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저는 멘탈이 크다고 봐요. 1년에 한 번 있는 시험이고 1차 시험을 한 번 합격을 한다면 단 2번만 주어지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 2차 시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압박감 그리고 부담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클 겁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는 이 2차 시험이 정말 마지막 시험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2차 시험에 떨어진다면은 정말 이제 어떠한 앞으로의 진로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있는 다른 수험생분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모두가 그러한 비슷한 환경에 처해져 있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문제를 직면했을 때 혹시나 모르는 문제가 나왔다 혹은 익숙하지 않은 논점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충분히 5점에서 적어도 2점 혹은 3점까지 가져갈 수 있는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멘탈이 깨져버리기 때문에 다른 엉뚱한 이야기를 답안지에 작성하시거나 혹은 지레 포기해버리는 거죠. 나 이거 모르니까 못해라고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한 멘탈이 부서지는 과정이 반복되다 보면은 시험 2시간이 그냥 훌쩍 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막상 답안지를 전부 다 작성을 했을 때 16페이지를 모두 적었다고 하더라도 알맹이가 없는 답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미 멘탈이 나가서 출제자가 묻는 바에 충분히 대답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답안지에 이 출제자가 묻는 바를 충분히 작성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당황하고 이미 마음속으로는 패배했다 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아는 내용에 집착하셔서 출제자가 한 12점 분량을 물어봤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은 6점임에도 불구하고 이 6점짜리를 거의 9점에서 10점 분량으로 작성을 하셨다. 그리고 나머지 6점에 대해서는
2점에서 3점 분량밖에 작성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배점은 여기서도 많아야 한 4점에서 4점 정도까지밖에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2에서 3점짜리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1에서 2점이 주어질 테니까 여러분들은 결국에 여기서 5점에서 6점밖에 가져가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각각 4점을 목표로 작성을 하셨다면 적어도 1에서 2점은 더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멘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수험생활, 수험 기간 내의 멘탈 관리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답안지를 작성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겪게 되는 다양한 상황, 즉 여러분들이 예기치 못하는 것들을 문제에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만 출제자가 묻지 않아요. 하지만 그건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들 옆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함께 시험장에 들어가시는 분들 모두에게 생소한 논점일 겁니다. 여러분에게 생소하다면, 그렇다면은 그것을 당연한 베이스로 깔고 가시면 돼요. 이거를 이번에는 출제자가 이걸 물어봤네. 이거 내가 공부 안 한 내용인데. 그리고 당연히 내가 공부 안 했다면 남들도 안 했을 거야. 그러면은 나는 여기서 몇 점 정도만 확보를 하겠다. 출제자가 묻는 거에만 대답하는 최소한의 성의를 보이겠다라고 한다면은 채점자 입장에서도 얘가 물론 틀린 말이라면 배점이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얼추 맞는 말이라면, 그리고 이 논점에 대해서는 남들도 생소하기 때문에 남들도 잘 적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채점자도 그러면은 그래도 이 정도 적었으면 몇 점 정도는 줘야겠다라고 하면서 점수를 부여한다면 혹여 여러분들이 그 논점에 대해서 남들보다 잘 쓰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1, 2점 차이가 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1, 2점 차이가 그 논점 때문에 발생한 1, 2점 차이는 전체 합격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큰 지장은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들이 아는 내용을 내가 조금 더 돋보이게, 조금 더 잘 쓰는 것이 여러분들이 합격하는 데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생소한 논점까지 내가 모두 알고 있다. 그러면은 그냥 편하게 합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강도 높은 공부를 모든 과목에 대해서 해주시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러한 접근 방법을, 전략을 충분히 가져가셔야 되고, 즉 이 시험은 뭐다? 논술형이다. 그렇다면은 출제자가 묻는 거에 대해서 내가 답을 해줘야 된다. 이 기본적인 구도를 항상 머릿속에 인식을 해 두셔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출제자가 묻는 바에 있어서 배점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았을 때 최적의, 내가 알고 있는 내용에 비추어서 최적의 득점을 가져가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항상 끊임없이 고민을 하시고요. 그러한 고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확신이 생기셔야 합니다. 내가 모르는 문제에 나오면은, 내가 모르는 논점이 나오면 나는 법조문을 활용해서 이렇게 대처를 할 거야.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적절히 활용을 해서 이렇게 대처를 할 거야. 하지만 적어도 출제자가 묻는 바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는 결론을 내어줄 거야 라는 식으로 대비를 해 주셔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아는 내용에 대해서는 남들보다 한두 개 관련된 논점들을 조금 더 추가해서 이 논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내 생각을 더 자세하게 쓰고, 그리고 사안포섭도 풍부하게 해줄 거야. 이런 식으로 접근 전략을 아는 문제, 그리고 출제가 유력한 문제, 몇 번 출제가 되었던 문제, 그리고 내가 모르는 문제, 생소한 논점, 그리고 이거는 남들도 다 모를 것 같은 논점, 그리고 법조문을 활용한 논점, 이런 다양한 논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접근 방법을 미리 세팅을 해 두시고 시험장에 들어간다면은 멘탈이 깨질 이유가 없습니다. 같은 시점짜리 문제라고 하더라도, 즉 같은 10점짜리 문제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출제가 유력한 논점에 대해서는 적어도 8점을 가져갈 수 있게 답안을 작성을 하시고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하시면 되고요. 시험장에서 이 10점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너무 생소하고 이거는 정말 출제될 확률이 낮아서 남들도 공부를 안 했을 거다라고 판단이 되는 문제라면 4점에서 6점짜리 정도의 노력을 들여서, 혹은 욕심을 부리시고 나머지를 여기에 더 투자를 해주시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 모르는 논점까지 여러분들이 8점에서 8점을 확보를 하려고 정말 머리 싸매가면서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여기에 투자하게 된다면 결국엔 여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연쇄 효과가 되어서 도미노처럼 멘탈이 깨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상표법에 대해서는 접근 전략을 충분히 가져가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것의 접근 전략의 기준이 되는 것은 그 논점의 중요도, 그리고 바로 이 배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셔서 여러분들이 임기응변식으로 굉장히 유연하게 대처해 주셔야 합니다. 상표법이 특히 여러분들에게 그런 유연성을 많이 강조하는 과목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어쩌다 보니까 서론이 좀 길었는데, 그래서 제가 초반에 강조드렸던 내용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상표법뿐만 아니라 2차 시험은 논술형 문제다, 논술형이다. 그렇기 때문에 출제자가 묻고 있는 바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답안지를 통해서 대답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이 답안지는 물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에 기초해서 작성이 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것을 그대로 옮기는 것이 항상 능사가 아니다. 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을 어떻게 잘 재조합하고 혼합해서 출제자에게 더욱더 눈에 띄도록, 혹은 출제자의 의도에 더욱더 적합하도록 변형해서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고요. 당연히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기존에 공부한 그런 내용들이 이러한 변형이나 혹은 답안 작성에 용이하도록 정리가 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저도 이 교재를 그러한 관점에서 제작을 했고요. 여러분들도 이 교재를 그런 관점에서 변형하시고 공부하시고 이용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답안을 채점자가 채점을 하게 될 텐데, 이 채점자가 채점할 때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채점자가 직접 되어서 채점자가 내 답안을 어떻게 볼 것인가, 실제로 내가 쓴 이야기는 많은데 채점자가 봤을 때는 출제자의 질문과 질문에 대해서 내 답안을 매칭해서 보았을 때는 알맹이가 없는 답안이 아닌가 라는 이러한 우려도 항상 가지면서 계속해서 자기 검열을 하시면서 공부를 해 나아가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무작정 답안을 내가 하루에 몇 개 작성을 했다, 문제를 몇 문제 풀었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암기가 잘 되어서 그 암기한 내용을 답안에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를 했다라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라는 거, 제가 정말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이 이야기는 오히려 시험에 임박했을 때, 혹은 시험장에 들어가기 한 3-4달 전에 조금 더 유효한 그런 의미 있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실제 2차 공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러한 것들을 숙지하시고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떠올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엉뚱한 공부를 하는데 시간을 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즉, 암기가 전부가 아닌데 암기하는 데에 너무 치중하셔서 대부분의 공부 시간을 암기에 쓴다? 이거는 저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제가 다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공부를 하면서 정말 안 해본 방법이 없는데, 결국에는 모든 걸 내려놓고 원점으로 돌아와서 결국에 논술형 시험이 무엇인가 라고 고민을 하면서 이러한 전반적인 시험의 시스템을 보았을 때, 내 마지막 2차 시험에 대한 접근 방법은 이걸로 가져가야겠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 접근 방법을 통해서 다행히도 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조금 힘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머리글로 다시 돌아와서요. 상표법이 논술형 문제다, 그리고 상대평가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모르면 남들도 모른다. 하지만 내가 알면 남들도 안다. 그렇다면 남들이 아는 것보다 조금 더 잘 보여줘야 된다. 어떻게? 답안지를 통해서. 그리고 그 잘 보여주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추후에 같이 공부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상대평가라는 것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합니다. 저희 시험은 논술형이라는 거, 그리고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라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셔야 해요. 상표법의 꽈락률은 19년도 대비 20년도 시험에서 약 1.4배 증가했다. 자, 이게 굉장히 잔인한 얘기죠. 다들 아시겠지만 2차 시험이 4과목이 있어요.
민사소송법, 특허법, 상표법, 그리고 선택과목 이렇게 4과목이 있을 텐데 이 중에서 하나라도 채점했을 때, 답안에 채점을 받았을 때 이 40점이 넘지가 못한다면은 꽈락이 됩니다. 즉 예를 들어서 합격할 수 있는 평균 점수가 50점이었어요. 나머지 이 4과목을 합쳐서 여러분들이 채점을 받았는데 평균 점수가 52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기 이놈, 이 상표법이 39점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합격 평균 선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39점, 즉 꽈락이 발생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2차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시게 되는 겁니다. 즉 이 상표법의 꽈락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을 정말 잘 봤음에도 불구하고 불합격하게 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랬습니다. 제가 기득 때 상표법이 꽈락이 나서 불합격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말 30대는 상표법에 대한 접근 방법을 정말 고민을 많이 했다라는 거죠. 왜냐? 얘네들은 정말 암기로 가능한 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회로 이론이었는데 조금 자신 있는 과목이기도 하고 공부함에 있어서 좀 재미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수도 상당히 잘 나왔어요. 그때 굉장히 회로가 어려웠던 해이긴 한데 거기서 거의 상위 몇 % 안에 들 정도로 잘 나왔는데 나머지는 제가 법에 논술형이라는 시험 자체가 익숙하지 않았고 그리고 기득 시험을 준비할 수 있었던 제가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법 과목에 대해서는 제가 부득이하게 암기와 단권화로 접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실패를 맛보게 되었죠. 왜냐? 민소와 특허는 어느 정도 점수가 잘 나와 주었는데 왜냐면 얘네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묻고 답하는 게 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상표가 진짜 암기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여기서 정말 채점 결과를 받았을 때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죠. 그리고 저는 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만약에 기득 기간이 한 달에서 2달 정도 더 주어졌다면은 내가 합격할 수 있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솔직히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얘네들 점수는 조금 더 올랐을 수도 있을 텐데 상표는 똑같이 꽈락이 나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배점이 어떠한가, 출제자가 무엇을 묻는가, 답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요. 내가 모르는 논점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표법을 시험을 치르면서 정말 이 멘탈이 수없이 깨졌어요. 시험장에서 정말 겪어보면 아시겠지만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는데 적어도 한 2-3번 정도 가슴이 철렁하는 순간들이 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충분한 이런 것들에 대한 멘탈 관리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정말 생 심장으로 들어가신다면은 심장이 정말 시험 보시면서도 한 2-3번씩 철렁철렁해요. 그리고 그때마다 아찔합니다. 갑자기 막 이제 내 미래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 순간 내가 공부해 왔던 과정들이 잘못된 것인가 스스로에 대한 의심도 막 증폭되기 시작되고 막 이러한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표법에 대해서 이러한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저는 2차 시험 채점 결과를 받았을 때 정말 억울하기도 했죠. 얘 때문에 합격선을 넘었는데 얘 때문에 합격을 못하게 된 거니까 내 잘못이 아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상표법을 공부를 하고 이러한 공부 방법, 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고 다양한 치열한 자기 고민이 있으면서 저는 그리고 작년에 내가 어떤 답안을 썼을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하면서 기출문제 분석을 하면서 복기를 해보니까 39점 이거 억울한 게 아니다. 솔직히 30점을 받았어도 나는 할 말이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에 꽈락이 발생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출제자가 묻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충실한 답변만 해주신다면은 꽈락이 나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꽈락이 정말 억울하다, 나는 운이 없었다 라고만 생각을 하신다면은 이 사람들은 뭔데요? 이렇게 200명, 300명 수준의 꽈락자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꽈락 점수를 넘기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이 숫자도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저도 여기에 들어가 있었고 여러분들도 여기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숫자 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존재하고요. 그 방법은 시험의 본질을 이해하는 거라는 겁니다. 결국에 시험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 즉 이 시험에 대해서 본질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 즉 시험 출제자가 묻는 것에 대해서 내가 답할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시험장에 들어갔다는 것은 정말 점수를 받을 이 시험을 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꽈락이 발생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꽈락이 두렵다, 꽈락의 경험이 있었다라고 하신다면은 다시 한번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보시길 바래요.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보시면서 출제자가 실제로는 이걸 묻고 있었는데 나는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답을 하지 못했구나, 혹은 출제자가 뭘 묻고 있는지 내가 모르면서 내 아는 것만 주구장창 썼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서 반대로 꽈락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고득점을 받는 방법은 저도 솔직히 모릅니다. 물론 열심히 하고 남들이 준비한 것보다 더 준비하고, 그리고 정말 그날 운도 좋고 내가 아는 문제들이 나오고, 그리고 출제자의 답안 혹은 채점자나 출제자의 채점 스타일, 답안 작성 스타일 혹은 그 독해 스타일이 제 답안 작성 방법과 잘 맞아서 잘 읽혀가지고 더욱더 좋은 인상을 주었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우러진다면은, 운이 좋게 전부 다 어우러진다면은 고득점 가져가실 수 있어요. 그런데 고득점 가져가기 위해서 드는 노력보다 꽈락을 피하기 위해서 드는 노력이 훨씬 더 적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더욱더 안정적이고요. 스트레스도 덜 받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 통계적인 분석을 해보면은 이 고득점자 한 56점 이상, 55점 이상으로 잘라볼게요. 이 고득점자까지 하면은 많아봐야 한 200명 정도가 될 겁니다. 200명도 사실은 안 돼요. 이거 더 해보면은 100명 정도 되려나 할 텐데, 나머지가 이제 한 250명 정도 여기 있다, 한 300명 정도 있다라고 친다면은 여기 한 800명 모여 있는 거죠. 고득점자가 69에서 60이라고 하지만 최고점이 한 62점 정도 될 겁니다. 뭐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 제 경험상 62점 정도 될 거고요. 보통 이제 잘 봤다 라고 한다면은 한 53점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통 정도 수준이라면은 한 40점 중후반대가 될 겁니다. 이 점수 차이가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요 사이에만 들어오신다면은 이 100명 정도 수준이 되는 분들은 정말 다양한 요소들이 모여져서 상표법에 특출나게 잘 본 거고요. 실제 62점까지 가는 경우도 흔치 않습니다. 거의 다 50점 후반대 그리고 50점 중반대 사이에 대부분 몰려 있으실 거예요. 이 고득점자도.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보았을 때 고득점자와 일반적인 점수를 가진 분들 사이의 점수 차이는 10점 안팎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민사소송법이나 특허법 같은 경우에는 고득점자와 중간 득점자 혹은 저득점자 사이에 이 편차가 훨씬 더 심해요. 한 10점에서 20점까지도 나온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여기는 끽해봐야 62점인데 특허나 특허 62점도 안 나올 때가 많습니다. 보시면은 3점, 3명 있잖아요. 여기 60점 넘는 게 3명 있고 50점 넘는 사람도 정말 반도 안 돼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데, 특허나 민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인원이 이 앞부분에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절대적인 점수도 그쪽이 훨씬 높아요. 그런데 상표와 특허, 민소를 합산을 할 때 이 부분을, 이 통계를 반영을 해서 가중치를 따로 매기지 않습니다. 상표법의 60이나 특허법의 60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특허 70 받는 게 상표 60 받는 것보다 더 쉽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말은 즉 합산을 해 보았을 때는 특허법에서 좋은 점수 확보해서 합격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하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 그렇다면은 상표법에 대해서는 어떠한 접근 방법을 가져가야 되냐? 상표법에 대해서는 고득점 전략이 아니라
고득점 전략이 아니라 첫 번째, 꽈락을 탈출한다. 꽈락을 최대한 해치한다. 라는 것이 1번 전략이 될 거고요. 꽈락을 해치하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출제자가 묻는 바에 충분히 대답을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답안지에 쓸 내용들을 적절하게 정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배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논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깊이에 따라서 적절하게 답안을 작성해주는 실전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은 상표법 꽈락은 충분히 면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사이에 들어오는 것인데 이 사이에 들어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즉 출제가 유력한 논점에 대해서 얼마나 더 잘 대비하는가, 그리고 내가 판례를 얼마나 다면적으로 분석을 했는가, 사실관계를 얼마나 꼼꼼히 알고 있는가, 즉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노력이 조금 더 이론 공부 시간이나 여러분들의 노력이 요구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이 꽈락만 탈출을 한다면은 나머지 오히려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 드리는 노력을 차라리 민소나 특허에 쏟으신다면은 거기서 조금 더 수월하게 점수를 확보하실 수 있을 거고, 상표에서는 한 이 정도 범위에 들어오게 45점 정도에서 한 55점 사이에 점수를 확보할 수 있을 정도의 공부량을 가져가시고 그 관점을 여러분들이 탑재를 해 주신다면은 상표법 대비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표법 자체가 양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래서 상표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효율적이고 확실한 접근 방법을 가져가시는 것을 거듭 강조드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통계도 한번 같이 보았고요. 자, 이 부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내용인데 상표법은 70점 넘는 사람이 21년과 20년도 시험 결과표를 보시면은 70점 넘는 사람이 상표법 없습니다. 물론 특허도 없어요. 하지만 민소는 있다라는 거예요. 즉 민소를 조금 더 공부를 하시면은 더 고득점 받기에 유리할 것이다. 그리고 남들도 충분히 그런 전략을 가져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60점 넘는 사람 특허는 있는데 상표는 없습니다. 그리고 민소는 정말 많아요. 민소는 기본 60점은 넘어 주셔야지 안정적인 합격권 안에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될 정도로 60점의 이상의 점수를 확보하시는 것이 많습니다. 근데 반대로 어떻게 하면 큰일 나냐, 상표를 60점 받으려고 하고 민소 60점, 상표 60점 이 목표로 공부량이나 집중도를 가져가시면 이 통계에서도 보듯이 정말 쉽지 않을 거고요. 상표 50점, 민소 70점 이런 점수, 이런 득점의 접근 방법이 훨씬 더 수월하다라는 거죠. 즉 암기의 강도도 민소 쪽에 더 두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50점 이상도 상표가 이제 민소는 논외로 하고요. 상표보다 특허가 훨씬 더 많습니다. 뭐 이 해는 그렇게 편차가 크지 않았는데 결국에 꽈락도 보시면은 상표 여기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게 나와 있네요. 하지만 꽈락 같은 경우에 사실 이 숫자들은 어떻게 보면은 공부를 안 하신 분들 혹은 동차분들 아니면은 좀 일찍 중도에 포기하신 분들도 포함되기 때문에 숫자만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날 수 있는데 이 점수 분포나 혹은 40점 이상 인원들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는 충분히 상표가 점수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가 않을 것이다 라는 거 아실 수 있겠죠. 그리고 특허와 상표의 좀 차이는 뭐냐면은 이 꽈락자의 성격에도 있어요. 만약에 250명 중에는 동차이신 분들, 공부를 포기하신 분들도 있는데 적어도 기득 이상의 공부를 하신 분들은 보통 특허는 꽈락이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게 뭐냐면은 상표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상표는 또 특이하게 동차분들이 꽈락이 안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이게 어떤 차이냐, 동차는 아는 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출제자가 묻고 있는 거에 대답하는 것만 신경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점자 입장에서는 대답을 하긴 했네, 그러면은 고득점은 못 줘도 이 정도 점수는 줘야겠다라고 하면서 점수를 주다 보니까 꽈락을 탈출을 하는 거고,
기득 이상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출제자가 뭘 묻든 간에 내가 아는 게 너무 많아서 그거 쓰는데 정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채점자가 봤을 때는 이 사람 쓰긴 많이 썼는데 결국에 묻는 거에 대한 대답이 없네. 아, 책만 읽었구나. 공부가 충분히 안 돼 있구나. 꽈락으로 가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게 상표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표법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런 접근 전략이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러한 통계들도 한번 보시면은 되게 유의미하고요. 실제 시험을 몇 번 겪으신 분들이라면은 이 꽈락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도 여러분들이 좀 체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다양한 사례들, 실제 주변 사례들이나 혹은 제 사례, 저도 기득 때 여기에 포함됐던 사람이고요.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은 아, 우리 시험이 이런 거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신다면은 그 이후에 접근 방법은 제가 굳이 반복해서 설명드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스스로 생각해 내셔서 따라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 여기까지 해서 머리글의 그러니까 통계 앞부분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 그 이후부터는 저희 교재가 어떠한 관점에서 어떠한 목적에서 제작이 되었고, 여러분들이 저희 교재를 어떻게 활용을 하시면서 저와 함께 수업 앞으로의 강의를 공부해 나가시면 될지에 대해서 이제부터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머리글 남은 파트를 읽어보면은요, 변리사 2차 시험장에서 특정 논점이 출제되었을 때 그에 대하여 준비된 답안을 목차로 정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공부한 내용들을 답안지에 100% 현출해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공부한 내용 자체도 어느 정도 답안을 지향하면서 정리가 되어 있으셔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본서는 이를 돕기 위하여 각 논점별로 관계 법령과 함께 목차로 구성된 서술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대논점이 있고요. 그 논점 사이사이에 그 하위 논점들을 제가 목차화했고요. 그 목차에는 여러분들이 답안지로 적을 수 있는 분량만큼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나가시면서 그 내용들을 변경하실 수도 있을 거고요. 더 추가하실 수도 있을 텐데, 저는 무분별하게 내용을 더 추가하시는 것은 절대 추천드리지 않아요. 최대한 양을 줄여서 핵심만 전달하는 것이 출제자나 채점자에게 더 좋은 인상을 줄 수도 있고요. 그들에게 조금 더 질문에 대한 답을 받았다라는 인식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일상생활에서도 사람과 사람으로 대화를 할 때 제가 어떤 질문을 했어요. 너 지금 어디 사니?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갑자기 나는 서울에 살아. 이런 게 핵심적인 딱 명징한 그런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래는 어디 살았었는데 여기 살았고 여기 했고, 그리고 혹은 서울이라는 도시는 이런 도시고 어떠한 역사가 있고 이런 갑자기 주변 내용들을부터 시작을 하고 한 20분 동안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다가 나 서울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거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실제 논술형에서는 단순히 어디 살아 했을 때 서울 살아보다는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더 제시해 주면서 좀 더 풍부하게 작성해 주시는 게 중요하긴 한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관련성이 좀 떨어지고, 그리고 굳이 관심 있지 않은 내용들, 그리고 출제자가 굳이 묻지 않은 내용들, 출제자가 묻는 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들이 아닌 그런 내용들을 무분별하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 교재에다가 포함을 시키고,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또 종속되어서 그 내용들을 그대로 답안지에 옮기시고,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은 정말 최대한 피해 주시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오셔서 제1편 이론편 상표법 전반의 내용을, 핵심 내용을 위주로 목차화하여 이론편에는 기술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네요. 저희 교재를 보시면 구성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이론편, 그리고 판례편, 그리고 문제편이 있는데요. 이론편 같은 경우에는 상표법 전반의 내용을 2차 답안지에 작성하실 수 있게끔 2차에 조금 더 적합하게 수정을 해서 편집을 해서 수록을 해 두었고요. 판례편 같은 경우에는 주요한 판례들을 여러분들이 꼭 보시고 들어가셔야 되는 그런 판례들을 최대한 사실관계를 많이 포함을 시켜서 수록을 해 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편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 최근 기출문제를 쭉 나열해 두었어요. 이 기출문제가 저는 시중에 나와 있는
GS 문제를 통해서 남들과 똑같은 문제, 똑같은 논점을 반복 연습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기본은 기출문제입니다. 결국에 출제자가 어떠한 언어로, 어떠한 방식으로 질문을 하느냐, 이거를 알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결국에는 기출문제를 공부하시는 거고요. 이 기출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출제자의 언어, 그리고 출제자라고 하면 보통 교수님들인데, 교수님들이 문제를 낼 때 이러한 A라는 것을 묻기 위해서 어떠한 식의 서술 방식을 채택하는지, 혹은 어떠한 답안 형식을 요구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단문형이 있을 수도 있고요. 사례형 중에서도 다양한 방법의 사례형이 있을 수 있는데 구체적인 사례를 주어지는 사례형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A와 B 이렇게 대문자, 굉장히 일반화된 그런 문자로 대용을 해서 그런 식으로 물어보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판례를 조금 더 넓게 포섭을 해주시면서 일반적인 내용으로 접근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묻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판례의 사실관계를 조금 더 근접하게 따와서 그 사실관계에 맞게 문제를 풀이해 주시는 게 맞겠죠. 그렇다면은 이러한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을 물어볼 때 출제자가 어떠한 방식의 서술 방식을 취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는 여러분들이 이 시험에 대해서 일반적인 이론을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때 바로 접근하시면서 결국에는 기출문제를 푸는 것이 이 연습이에요. 그리고 이 연습은 단순히 연습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실제로 하셔야 될 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제가 수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기출문제에 꼭 거듭해서 강조를 저는 드리고 있고요. 다시 한번 이론편 내용들, 이론편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읽어보면요, 답안을 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술이 되었고요. 따라서 이론편을 공부를 하실 때에는 그 논점을 어떻게 답안에 현출해 낼 것인가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본서를 이해하시기에 어려움이 있다면 1차 교재를 참고하셔서 그 근본적인 기반 내용들을 조금 더, 1차의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를 조금 더 탄탄히 하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이 2차 교재에는 여러분들이 답안에 작성하실 수 있을 정도로 컴팩트하고 핵심적인 내용들만 간추려 놨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1차 교재를 참고하시는 것도 당연히 필요한 내용일 거고요. 같은 취지로 본서는 상표법 전반의 내용을 압축 기술한 것이기 때문에 학습 시 과도한 단권화를 통해, 즉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접하게 된 모든 정보들을 여기다가 다 넣으시는 그러한 무분별한 단권화는 피해 주시라는 말씀이고요. 답안에 적지 못할 내용을 본서에 추가하시는 것은 신중하게 고민해 주시길 바란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론편의 내용을 공부할 때에는 단순 암기에 그치지 마시고 대응되는 판례의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학습을 병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즉 제가 이 이론편에는 판례를 기술을 해놔도 그 판례의 핵심적인 부분만 따오긴 했어요. 하지만 이 판례를 언제 쓸지, 어떻게 쓸지, 어떠한 질문에 이 판례를 이용할지에 대해서 아시려면 여러분들이 실제 그 판례가 등장하게 된 사실관계들을 쭉 공부를 하시고 파악을 해 두셔야 돼요. 그렇기 위해서는 뒤에 판례편에 있는 그 사실관계나 중요한 논점들, 쟁점들을 각 당사자들의 주장들을 한 번쯤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론편에 어떠한 판례가 발췌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과 대응되는 판례 파트를 2편, 제2편 판례편으로 넘어가셔서 한번 쭉 읽으시면서 이게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롯된 거구나, 이러한 다툼에 비롯된 거구나, 나는 이러한 사실관계가 주어지면 이 판례를 쓰겠다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접근해 주시는 게 중요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또한 암기된 목차민 내용을 답안에 일률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배점에 따라 유동적으로 늘리거나 줄이는 연습,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동일한 판례, 즉 이 정도 답안에 여러분들이 공부한 교재에 한 5줄 정도 분량의 A라는 판례 내용이 있었어요. 그리고 3줄 분량의 B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 시험장에서 출제자가 A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B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A에 대해서 배점이 3점이고 B에 대해서 5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냐? 5줄짜리 A에 대한 내용을 여기에 적을 때는 2줄로 압축을 해야 되고요. 3줄짜리 B를 적을 때는 한 6줄로 늘리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 늘리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여기에 적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 오시되 이것과 관련된 판례 내용들을 조금 더 써주시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이것과 유사한 판례들을 적어주시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사안 포섭을 더 충실하게 해주시는 방법도 있고, 이 다양한 방법으로 분량을 조절해 주셔야 되고요. 왜냐? 5점이잖아요. 이 5점이 괜히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5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5점에 맞게 답안을 작성해 주셔야 되고요. 3점이라고 한다면 3점에 맞게 답안을 작성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3점 중에서 1, 2점을 받을 수 있는 거지, 이 3점짜리인데 내가 이것을 한 6줄 적었다고 해서 4점, 5점 이렇게 주어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점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민감해지셔야 되고요. 배점에 대해서 예리한 감각을 수험생활 내내 갖추고 계셔야 합니다. 배점은 뭐 딴 세상 얘기야, 뭐 배점은 시험장에서 신경 쓸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공부를 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합격을 위한 공부지 상표법 학위를 수료하기 위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배점에 대해서, 즉 이 배점이 여러분들의 점수입니다. 배점에 대해서 항상 예리한 감각을 유지하셔라, 제가 거듭 강조를 드리고 있는 내용이고요. 항상 답안 작성이라는 최종 목표를 전제로 본서의 이론편을 활용해 주시라 라고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2편 판례편, 상표법의 출제 가능성이 높은 주요 판례들을 수록했습니다.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사실관계에 기초한 판례가 존재하나 그 중심 범위는 대부분 본서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 A라는 판례가 어떠한 상표법에서 중요한 골자가 되는 그런 중요한 판례였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제가 A는 뒤에 판례편에 A라는 판례는 수록해 놨죠. 그리고 그 뒤에 다양한 파생 판례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판례들의 이 판례들, 즉 이러한 사안들의 주요 해결 논리는 이 A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A를 아시면 되는 거고요. 즉 A만 제가 수록을 해놨고 B, C, D 이런 파생되는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추가로 검색을 통해서 공부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들의 사실관계만 조금 더 팔로우업을 해주신다면은 충분히 이 논리를 이용해서 모든 관련된 유사한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제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주요 판례만 본서에 수록을 해 놓았습니다. 중복되는 애들은 최대한 배제를 했어요. 여러분들의 공부량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그치만 여러분들이 시간적으로 여유가 된다면 그 밖의 판례를 공부하실 때에는 이미 알고 있는 판례를, 즉 A라는 판례를 해당 사실관계 B, C, D에 대응되는 그러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을 했는지 검토하는 관점에서 접근해 주시면은 여러분들도 그 판례에 대한 적용성, 응용성이 스스로 길러지는 효과를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판례를 반복해서 읽으시고 판례 문구에 익숙해지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내가 맨날 읽는 문구들을 실제 답안지에 작성을 하시다 보면 많이 읽으면 많이 읽을수록 그 판례의 언어, 즉 판사님들이 실제로 판결문을 작성하실 때 사용하는 그런 어휘나 단어들, 뉘앙스들을 여러분들의 답안지에 그대로 옮겨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채점자가 봤을 때는 이거 판례랑 똑같네. 이거 채점자에게도 당연히 그 판사님들의 단어나 어휘가 익숙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익숙한 인상을 받게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공부가 잘 되어 있구나, 이러한 인상을 주어지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득점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면 되시고요. 출제자에게 익숙한 판례의 서술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 변리사 2차 시험에서 좋은 득점 전략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판례를 많이 읽으시다 보면 판례의 서술 방식을 답습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저절로 여러분들의 답안지에 옮겨지게 되는 그러한 선순환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판례는 여러분들이 시간 나시는 대로 틈틈이 자기 전에나 아니면 공부할 때, 공부가 잘 안 될 때, 잘 안 풀릴 때, 산책할 때 이럴 때 한 번씩 편한 마음으로 읽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직접적인 공부 외적인 효과를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무형의 효과까지 여러분들이 취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제3편 문제편, 최근 5개년 기출문제를 수록을 했고요. 함께 기술된 해설, 제가 해설을 달아놓기는 했지만 이거는 예시일 뿐이고 여러분들이 실제 답안은 여러분들의 언어로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아무리
제 생각하는 답안을 적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제 언어 습관이나 제 공부 습관, 제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어쩔 수 없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즉 여러분들의 언어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언어로 답안을 작성하셔야지 제일 시간도 단축되고 효율적이고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판례를 계속해서 읽으시면서 이 판례가 이 여러분들의 언어에 동화되게끔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제가 예시로 적어드린 이 답안에 여러분들이 맞출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의 절대적인 기준점은 제 예시 답안이 아니라 판례다. 그리고 판결문, 판사의 어휘, 그리고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수님이나 판사님들의 논점이나 관점, 어휘, 언어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가가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야 되지, 제 답안은 어디까지나 참고용, 목차 정리용, 그리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답안을 깔끔하고 득점을 잘 받을 수 있게끔 조절을 했는가, 그리고 배점에 따라 어느 정도의 분량을 제가 취하였는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관점은 문제풀이 강의를 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게 될 거고요. 그래서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배점에 따라 유연한 목차 및 답안 작성을 연습해 주세요. 그리고 해설을 보시며 누락된 논점을 체크하시고 전체 목차의 전개 방식을 검토해 주실 때, 즉 여러분들의 답안과 제 해설을 보았을 때 논점이 누락되어 있다면 그거는 체크를 해 주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답안에 적어놓은 논점은 최대한 이 정도는 적어주셔야지 꽈락을 피할 수 있고 충분한 득점을 가져갈 수 있다. 이기 때문에 그 목차는 어느 정도 대응을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답안 작성 연습을 여러분들의 손으로 직접 해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출이라고 해서 안 나올 거니까 공부 안 해가 아니라 기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 이 답안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맞닥뜨렸으면 어떻게 내가 답안을 썼을까라는 것을 계속 이미지 트레이닝, 섀도우 복싱 하는 식으로 답안 작성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억지로 누군가의 답안을 그대로 옮기겠다라는 강박은 오히려 출제자와의 대화에 소홀해집니다. 출제자와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지, 강사가 예시로 준 답안과 내 답안이 얼마나 근접하나, 이거는 정말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공부를 거듭해서 공부 연차가 길어지시면 길어질수록 그거에 대해서 더 느끼실 텐데,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이 많이 없다는 전제하에 애초에 초입부터 그러지 마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의 절대적인 기준은 언제까지나 판례와 법조문이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 심사기준도 그럴 수 있고요. 반드시 기출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답안을 작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반복해서 연습하시다 보면은 여러분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진짜 내가 쓰긴 했지만 누가 봐도 절대 꽈락은 안 나올 답안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채점해 보면서 득점 감각을 익히시는 것도 중요해요. 이 정도면은 한 6점에서 한 4점 정도는 썼을 것 같은데? 라고 한다면은 그냥 쿨하게 넘어가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저도 실제 시험장에서 답안을 작성하는데, 실제 이거 연습이 아니라 실전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적었으면 한 4점 받겠네. 그럼 다음 거 그냥 풀자. 이런 식으로 쑥쑥 넘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더라고요. 그리고 그 5분 동안 조금 미흡했던 논점들 조금 보완하면서 시간을 썼더니 충분히 시험을 마쳤을 때 이거는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서의 내용을 단순 암기하는 것은 변리사 2차를 공부하는 수험생분들의 능력과 의지만 있다면 모두에게 가능한 일입니다. 말씀드렸죠. 공부는 누구나 할 수 있고, 그리고 2차 시험에 직결되는 공부를 하신 2차 시험장에 들어가실 정도라면은 2차 시험에 필요한 공부는 누구나 충분히 암기나 익숙함, 반복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시험장에서는 문제에 주어진 사실관계와 여기에 녹아져 있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판례의 판시사항을 적절하게 적용을 해서 사안을 해결해 주는 것, 즉 출제자의 질문에 답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교재 암기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출제자의 질문에 답하는 것이고, 출제자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교재를 활용하시는 거예요. 즉 이 교재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국에는 합격과 불합격을 나누는 결정적인 차이가 될 거라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부디 단순히 공부할 내용들을, 재료들을 나열한 교재로서 이 본서를 접근하지 마시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유기적으로 활용을 하셔서 최종 합격의 본서가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교재를 제작을 했고요. 여러분들이 꼭 이 교재를 제가 의도한 대로 활용을 하셔서 막상 시험장에 들어가셨을 때는 이 교재의 존재가 떠오르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차곡차곡 정리된 그런 논점들이 바로바로 현출이 되면서 답안을 수려하게 작성하실 수 있게끔 그러한 능력을 배양하는 데 있어서 제 교재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뭐 변리사란 어떤 것이다 라는 것들이 있는데, 변리사 정말 좋은 직업이고요. 저도 실제로 경험하면서 다양한 선택지가 있었고 지금도 실제 전통적인 변리사 업무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일들을 하고 있는 중이고,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 정말 선택지가 많고 재미있는 직업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도전할 가치가 있는 직업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2차 시험 때 정말 저도 힘들게 공부를 했지만 그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상을 받고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람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이후에 합격한 이후에도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노력하시고, 저도 지금도 계속해서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하시는 시간이 충분히 나중에 값어치 있게 보상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들은 정말 변리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거고, 실제 여러분들이 본업의 업무 환경에 처하시고 나중에 필드에 나오신다면은 정말 다양한 선택지와 다양한 도전들을 하실 수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험 일정이나 과목 그리고 합격 기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고 계실 거고, 모르신다면 한 번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이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각 교재의 구성들을 직접 간략하게만 보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1편 보시면은 이론편, 목차 보시면 이론편, 판례편, 목차편이 있죠. 당연히 저희 강의 구성도 상표법 이론편을 이용을 하고요. 판례, 당연히 판례편을 이용을 하고, 기출문제 풀이는 문제편을 이용을 하게 될 텐데, 1편에 첫 번째 총칙 대목차 1단원 총칙 단원을 보시면은 대목차 1번 상표법의 목적이 있죠.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 보시면 상표의 사용이 있는데, 이 부분을 예시로 들어보면 그 밑에 목차화되어서 제시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서설 파트는 법조문이 당연히 그와 관련된 법조문이 따라오고, 그 밑에 서설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전반적인 이 모양새를 잡아주는 거죠. 서설에서 우리가 이제부터 뭘 공부할 것이다. 그리고 그 밑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형식적 의미의 상표의 사용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상표의 사용과 관련해서 조금 더 이론적인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 이론적인 내용과 관련해서 관련 판례가 있다면은 그 판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안지에 적을 분량으로 간략하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2번 목차 보시면은 형식적 의미의 상표의 사용이라고 해서 양가로 1번에 표시행위가 있죠. 그리고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에 수요자의 인식이 필요라고 해서 그 옆에 판례 변호가 병기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목차가 대목차 1번, 양가로 1번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도 이거를 답안에 이런 식으로 뭐 서설 해서 그 하부 내용들 쭉 적으시고, 그 밑에 뭐 2번 해가지고 이 내용들 수요자 인식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은 판례니까 뭐 판례에 따르면 이렇게 하면서 이 내용들 쭉 적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적어주기 위해서는 사실관계들을 아셔야 되고요. 이 사실관계가 실제 답 문제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문제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서 이 사실관계를 파악을 하고, 그렇다면 난 이 판례를 써야겠네, 그렇다면 교재에 이런 식으로 내가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 내용들을 이렇게 답안에 적용을 하면 되겠다라는 식의 빠른 판단이 있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초안 작성을 하시면서 충분히 해주시면 되는 내용이고,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단순히 이 판례를 답안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만 보실 것이 아니라 판례편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판례편으로 넘어가셔서 바로 판례편의 제일 첫 번째 1단원 총칙의 첫 번째 판례가 소니 사건 2005도 1637,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이렇게 또 따로 판례편에 실어 두었으니까 여러분, 물론 수업 강의 중에는 제가 따로 별도의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 올 거긴 한데,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하실 때는 계속 왔다 갔다 앞뒤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판례 내용들을 애매한 부분,
석연치 않은 부분들은 끊임없이 체크를 해주시면서 사실관계들 점검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해당 판례를 충분히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를 보완을 해 나가시면 될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론편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이론편의 목차를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론편의 모든 내용들을 달달 암기하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론편의 내용들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굳이 외울 필요가 없는 법조문이나 아니면은 좀 설명을 위한 보완 부수적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판단하에 암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암기 안 하셔도 돼요. 이론편은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되고 수업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론을 공부를 하면서도 제가 중요한 판례들을 계속해서 언급을 하니까 이론편 시간에 중요 판례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판례편으로 다시 넘어가셔서 판례편을 보시면은 판례가 쭉 열거되어 있죠. 모든 판례를 이론 시간에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편이 마무리가 된다면 판례 강의를 통해서 중요한 판례들과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사실관계들을 하나씩 찝어주면서 넘어가긴 할 거예요. 모든 판례를 똑같은 뎁스로 읽어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중요한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혼자 읽을 때는 놓치기 쉬운, 감각이 쉬운 부분들을 제가 포인트를 잡아서 언급해 드리면서 넘어갈 거니까 그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저와 함께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특이할 점은 제가 대부분 판례가 저희 상표법이 16년도에 굉장히 큰 개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판례 번호도 7조였던 것이 34조로 바뀌고 이런 식으로 법조문이 전부 다 번호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기존의 판례들이 국법 법조문 번호를 따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다 변경을 해 놓긴 했어요.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은 이렇게 변경이 안 된 상태로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판례들이 있을 텐데 그 이유는 국법상의 판례를 적용해야지만 국법상의 법조문을 적용을 해야지만 이 판례가 말이 되기 때문에 즉 개정을 통해서 그 내용 자체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국법을 통해서만 국법을 유지해야지만 그 판례가 성립이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어서 제가 그대로 유지를 해 놓은 거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혼동 없으시길 바라고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현행법을 기준으로 변경을 해 두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현행법 기준으로 공부를 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 정도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상표법 이론을 공부하면서 당연히 중요 판례를 언급을 하긴 할 텐데 상표법 이론 중에서도 중요한 논점들, 하나의 거대한 대단원이 마무리가 된다면 한두 문제 정도는 함께 풀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3조, 34조 이렇게 등록 요건들에 대한 논점이 마무리가 되었다면 관련된 논점이 충분히 녹아져 있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묻고 있는 기출문제를 한 문제씩 적절하게 섞어가면서 문제에 대한 감각도 어느 정도 익힐 수 있도록 이론편에서 다뤄줄 거고요. 이론편과 판례편이 마무리가 된다면은 이제 문제편에 오셔서 기출문제를 저희가 이때 미처 다루지 못했던 기출문제를 쭉 함께 풀이해 보도록 할 겁니다. 하지만 이때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고요. 어떻게 초안을 잡을 것인가, 어떻게 배점을 조절을 할 것인가, 그리고 답안을 어떻게 출제자에게 더 눈에 띄게 작성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편을 공부하실 때에는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문제를 쭉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답안을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그것에 비추어 제가 제안 드리는 방법이 여러분들한테 납득이 되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지 한번 판단해 보시는 식으로 함께 소통하는 식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더욱더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문제편까지가 마무리되면은 제가 이 교재를 가지고 계획한 그런 강의는 전반적으로 정리가 되는 거고요. 2차 강의, 변리사 2차 강의가 그렇게 마무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향후 계획은 저도 아직은 확정된 게 없어서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와 함께 2차 공부를 하시는 동안 여러분들이 정말 상표법에 대해서도 즐거움을 많이 제가 사실은 1차 공부를 할 때는 판례를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많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판례와 사실관계를 함께 다루다 보면은 이 상표법의 매력이 계속해서 보이게 됩니다. 저도 정말 2차 공부할 때 제일 재밌었던 게 상표법이었어요. 실제 기득 때는 정말
이해도 안 되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랬는데 30대는 사실관계 보면서 진짜 이거는 실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보니까 특허는 기업들 간의 문제고 또 어떤 굉장히 기술의 고차원의 기술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공부를 하신다고 해도 수박 겉핥기식의 이해도를 가지실 수밖에 없고 그렇게 공부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상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실제 상거래 활동을 하신다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뭐 마트에서 물건 구입하는 것도 상거래 행위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다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거래계에 있는 일반 수요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서 이런 사실관계를 보다 보면은 아 얘네들 이것 때문에 싸우고 있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보시다 보면 재밌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는 판례 상표법을 가지고 또 해결을 직접 하시게 되는 거니까 굉장히 유익하게 공부를 하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저도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여러분들께 전달하면서 강의를 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재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공부를 하시면서 좀 상표법의 재미를 저와 함께 느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단순히 내용, 정보 전달이 목적이 아니라 정보 전달은 솔직히 1차 하면서 충분히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도가 부족한 부분은 뭐 저와 함께 채워 나가시거나 개인적으로 보충을 하시면 되는 거고, 결국에 우리가 이 강의를 통해서 최종 지향하는 목표는 합격입니다. 합격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저와 함께 시간을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합격을 하지 못할 공부는 애초에 시작도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합격을 목표로 하기 위해서 답안지를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 것이고 출제자가 이런 식으로 물어볼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면서 앞선 1시간 동안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드린 내용들을 앞으로의 강의를 통해서도 거듭 반복 강조하면서 저와 같은 관점, 저와 같은 전략으로 저희 상표법 2차 시험에 대응하고 정복할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있는 힘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긴 시간 동안 오리엔테이션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이어지는 강의를 통해서 저와 함께 하나하나 상표법 2차 시험을 본격적으로 대비하는 그런 시간들을 유익하게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